네, 2교시 저희 무료 특강 문학 부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학 부분에서 저희가 시조 부분을 좀 갖고 왔어요. 정규 수업에서 저희가 조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련된 거는 일단적으로는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프린트를 지금 제공을 해드렸는데 동영상 쪽에서도 제가 그 프린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것만 아신다고 하다면은 시조 거의 다 끝이에요. 물론 평시조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평시조 3줄짜리라는 얘기입니다. 3줄짜리요. 이것만 말씀드려요. 사설시조나 연시조까지는 더 공부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 그래서 일단적으로는 3개짜리 평시조는 제가 드린 프린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묶으셔야 돼요. 주제별로 묶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의 정서와 가장 비슷한 거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소설 같은 거 내주고 이 소설의 이 부분하고 똑같은 시조의 성격상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별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외우기 쉬운 방식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주절개인데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부터 먼저 이거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지주절개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인 얘기죠. 뭐예요? 일편단심이에요. 왕에 대한 지주절개라든가 아니면은 한 남자만을 바라본다든가 한 여자만 바라본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주절개라는 거는 일편단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한 사람만 쳐다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지주절개랑 관련된 것을요. 총 3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주절개 쪽을 요렇게 하면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걸 먼저 보고, 아니 모든 시를 다 해석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감이라도 때려잡아야죠. 비슷한 거라도 때려잡아야죠. 그랬을 때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소재들이 나와요. 일편단심을 말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소재들이요. 그 소재들부터 먼저 써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대나무요. 대나무. 한쪽으로만 쭉 올라가죠, 걔가. 그쵸? 길게 한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걔가 뭐를 말하냐? 일편단심, 충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음 1년 365일 가장 계속 푸르른 거 뭐죠? 소나무요. 그렇죠. 소나무요. 소나무가 나오면 지주절개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예 거의 다예요.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혼자서 다른 애들은 꽃이 다 지고 이파리까지 떨어지는데 자기 혼자서 가을에 피는 꽃 우린 뭐죠? 코스모스 아니에요? 우리 고전에서 그렇게 코스모스 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다른 쪽에서 들어온 꽃이잖아요. 저희 나라 꽃이요. 가을에 피는 꽃 뭐예요? 국화요. 모르세요? 안 사셨어요, 이 나라에서? 국화예요, 국화. 국화요. 혼자서 피는 꽃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지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혼자 피는 꽃 국화입니다. 그죠? 얘네들이요. 그 다음 봄을 알려주는 가장 먼저 피는 꽃 뭐죠? 매화입니다. 이게 매화가 아니라 동백꽃 이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신문에서 그런 얘기 하나요? 매화예요. 그리고 또 매화를 뭐라고 하냐면 눈을 뚫고 나오는 첫 번째 꽃이거든요. 선생님 눈이 있다는 건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 겨울에 봄을 알려주는 첫 번째 꽃이라는 거. 이제 봄이 올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꽃이에요. 그래서 얘네요. 대나무, 소나무, 국화, 매화 얘네들 있죠. 얘네가 바로 뭐냐 나온다고 한다면 지주절개입니다. 내가 얘네를 본받아서 살겠노라. 아니면 나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를 갖다 말해주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소나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낙낙장송입니다. 낙낙장송. 요렇게 해서 이게 소나무 송자거든요. 그래서 낙낙장송 나오면 소나무란 뜻이에요. 낙낙장송 나오면. 그래서 크게 옆에서 가지를 옆에서 크게 이렇게 치면서 달아나는 소나무. 이걸 낙낙장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 나오면 되는구나. 아, 이게 첫 번째예요.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냐? 이 단어들이 나오면 됩니다. 뭐가 나오면 되는 거냐? 고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 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시겠죠? 고자 무슨 골자일까요? 얘가 무슨 고예요? 높을 고요. 고등학교 나오시면 고자는 아시잖아요. 그쵸? 높을 고자. 그 다음에 절자 갑니다. 절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자라고 저희가 말을 해가지고 나오는 단어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단어인데 요거 한자예요. 근데 요거요. 요거를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절개절자예요, 여러분. 절개절자예요.
깨끗하게 좀 써볼까요? 그러면 이게 절개절자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무슨 절이에요? 높은 절개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높은 절개를 가진 건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된다고요. 높은 절개 갖고 있는 거는. 그 고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 한자를 갖다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돼요. 세한고절이란 단어가 있고요. 오상고절이란 단어가 있고요. 뭐 하여간 또 무슨 고절이 있고 막 고절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한자성어를 외우실 때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그냥 문학에서 보실 때는 뭐냐면은 아니 새해가 돼가지고 새해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있는 높은 절개 이런 뜻이고 얘는 서리가 내려지는 추위 속에서의 높은 절개 뭐 이런 거거든요. 서리가 끼던 새해가 되던 추위가 있던 뭔 상관이에요. 이 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죠. 저희는 뭐만요? 높은 절개. 이것만 보면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건 너뿐인가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추위 속에서 높은 절개게 아니면은 서리 속에서의 높은 절개게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난리 나는 거죠. 이거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절자만 표시를 해달라. 고절자를 확인해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얘네들이었어요. 얘네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게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게. 세 번째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 번째 거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양산. 띠리리. 이건 작품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산. 띠리리. 얘는 작품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나오면 지조절개입니다. 세 가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저쪽으로요? 저쪽 가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 한번 드릴게요. 보세요. 나왔죠? 지조절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친다. 낙낙장송이 기울어 간다.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무슨 단어 나왔어요 지금? 그럼요. 낙낙장송이 나와버렸잖아요. 아 지조절개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찾으시란 얘기예요. 하나하나 해석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그 아래 제가 해설풀이까지 다 집어넣어놨다고요. 이건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얘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주제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이렇게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가면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쳐요. 바람 불고 눈서리 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힘들죠? 힘겨운 상황 속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힘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 같은 게 있는데 그 속에서 낙낙장송들 같은 경우에도 다 기울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낙낙장송이 기울어 간대잖아요 선생님. 이게 뭐냐면 이게 충신이거든요. 이게 충신이에요. 충신들이 다 기울어 가고 있다고요. 너무 눈들이 많이 치다 보니까. 그런데 하물며 못다 핀 꽃을 말해서 무엇하겠네. 이게 꽃이란 뜻이거든요. 꽃. 얘는 뭐예요? 유생들이에요. 유생들 지금 다시 말한다면은 여러분 대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충신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거물들, 큰 정치인들도 다 쓰러져 가고 있다고요. 뭘로 인해 가지고 눈서리로 인해서. 근데 자기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뜻을 가진 대학생들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당연히 말해서 뭐 하겠어요?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거겠죠. 그죠?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충신들이 쓰러져 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거기 아래 주제 보세요. 주제 봤더니 세조 일파의 무차별한 인재 사륙을 개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선생님, 세조가요 인재를 죽이고 있대요. 그래서 개탄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짠 쪽이 아닌가요? 어쨌든 주제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죠. 주제는 일편단심이에요. 충신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한탄이에요. 근데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갔을 때 주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조가 누구예요? 세조가 누구를 죽이고서는 폐위시키고 자기가 저게 됐어요? 단종이죠. 수양대군이잖아요. 그쵸? 단종 자신의 어린 조카를 갖다가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러면 이쪽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단종을 따르는 무리들. 단종을 따르는 무리들 그네들을 낙낙장송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작가는. 그래서 그 충신들이 다 기울어 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세조에 의해 가지고 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물며 유생들 혹은 대학생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생들은 단종을 따르는 대학생들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다 죽여버리고 있는 거지. 이런 뜻이라고요. 뜻은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는 충신이 죽어서 너무 슬프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크게 집어넣어서 저희가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요게 첫 번째 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려웠던 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른 시로 한번 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시로 간다고 한다면요. 이거 나오네요. 지주절개. 국화야, 너는 어찌? 이렇게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여러분?
국화 나왔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국화야. 너는 어찌 3월달이잖아요. 3월달 봄이잖아요. 그쵸? 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거 3월 춘풍 이거 같은 건 좋은 계절이에요. 좋은 계절. 좋은 시절. 아주 좋은 시절. 막 세종대왕 같은 그런 시절. 그런 시절 다 보내버리고 난목한천.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뭐예요? 낙엽 떨어지는 때죠. 그쵸? 가을이죠. 그러니까 뭐야? 추운 계절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힘겨운 시절. 힘겨울 시절에 너 혼자 피었는가? 좋은 시절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힘겨운 시절이 되니까 홀로 피었죠. 국화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충신들이 좋을 때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힘겨울 때는 충신들이 탁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너 홀로 피었는가. 아마도 여기 보세요.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나왔어요? 또 고절까지 또 나왔잖아요. 아하. 그리고 오상고절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마도 높은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러시면 된다고요. 이 앞에 거 다 빼셔도 된다니까요. 이 앞에 거 다 빼시고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국화야 넌 좋은 시절 다 보내고 힘겨운 시절에 너 혼자 피했구나. 야 진짜 높은 절개 갖고 있는 건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지주절개 일편단심.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보이시죠 이제? 이 지주절개 쪽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다음 것도 볼까요? 다음 거요. 세 번째 거요.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눈을 맞아 휘어진 대. 요게 뭐냐면 이게 대나무라는 뜻입니다.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굽힐 절개면 절자 또 나왔잖아요. 굽힐 절개면 눈 속에서 푸르겠는가. 이 눈 안 좋은 거죠. 다음 아마도 세한고절. 고절 나왔잖아요. 고절. 아마도 높은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대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씨 어떻게 그려야 돼요 대나무?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예요 대나무? 그럼 이렇게 해서 대나무가 쭉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눈을 맞은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눈이라는 건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 했어요? 약간 휘어졌어요. 옆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너 휘어졌냐? 아이 참 휘어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대나무가 뭐니까? 충신이니까. 충신인데 불구하고 눈이 온다 보니까 그 눈을 맞아가지고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약간 좀 휘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욕하는 거야. 야 너 휘어지고 있어 지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내가 굽힐 절개였으면 내가 눈 속에서 푸르겠는가. 내가 약간 휘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힘겨워서 하지만 나는 뭐 하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는다고요. 부러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약간 휘어졌다 하더라도 부러지지 않는다. 내가 처음부터 부러질 절개였으면 내가 눈 속에서 이렇게 푸르게 위로 올라가고 있겠는가. 그러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마도 국화. 높은 절개를 가진 것은 국화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지금 너무 힘겨워서 옆으로 약간 휘었을지언정 절대 꺾이지 않는 지주절개를 갖고 있는 게 너구나.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지주절개 쪽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 봐놓으셔야죠. 아 대를 요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이거요. 대나무 이렇게 안 나오고 대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놓으셔야죠. 이게 지주절개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볼게요. 여기서 또 넘어가시면은 네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머무는구나. 반가운 뭐 나왔어요? 매화.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매화가 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매화가 피었으면 좋겠다.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반가운 매화는 반가운 충신들은 도대체 어디 펴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어디 가야지 충신이 있지 이거예요. 충신 찾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신을 찾는다라는 것은 자기도 지주절개 가질 거고 충신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도 지주절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아래 해석들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걔도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지주절개였습니다. 다섯 번째 갈게요. 바로 얘입니다. 제가 아까 1번, 2번, 3번 쓸 때 3번에다 수양산 써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린 그거 있죠. 바로 얘예요. 얘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소재가 대나무, 소나무, 국화, 매화가 안 나와요. 보세요. 대나무, 소나무, 국화, 매화가 안 나왔죠. 그죠? 그리고 고절이란 단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산이 나오고요. 여기 봤더니 이 채미라는 게 고사리를 캐다의 뜻이거든요. 채미, 고사리를 캔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 막 풀이 나와요. 풀이 나와요. 뭐처럼 보이냐면요. 자연 친화처럼 보입니다. 이 시가. 근데 얘가 지주절개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별표 쳐놓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매화, 대나무 이런 거 찾으면서 툭툭툭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얘는 자세하게 공부해놔야죠. 이런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수업할 때는. 그래서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해석도 써드리면서 같이 갈게요. 수양산 그대로니까 그냥 냅두고요. 바라보며 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백이와 숙제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백이와 숙제가 사람 이름이에요. 중국 애들이에요. 걔네를 한탄하노라. 한탄하노라. 비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백이랑 숙제가 어떤 애들이냐? 얘 고전에서 나올 때도 백이 숙제 되게 잘 나와요. 얘네가 대표 주자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의 대표 주제냐? 중국에서 충신,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는 충신의 대표적인 애들이 백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종을 따랐던 사람이 있고 세조 따랐던 사람 있잖아요. 단종 따랐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왕이 바뀌었는데 그 기존 왕을 따르다 보니까 왕권이 딱 바뀌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양산에 들어가 버려요. 수양산에 들어가서 얘네 둘 다 고사리 캐먹고 그러니까 막 풀 뜯어 먹은 거예요. 풀 뜯어 먹다가 굶어 죽었어요, 얘네가.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정도로 기존 왕, 그러니까 기존의 일편단심의 그 지주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이 단어들 얘네들 이름들 알아두세요. 만약에 고전소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백이 숙제를 따르겠노라.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도 충심을 지키겠노라. 나도 일편단심을 지키겠노라. 이거잖아요. 근데 백이 숙제를 따르겠노라. 이게 뭐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애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을 알아두셔야죠. 근데 너무 이상하게 여기서 뭐랬어? 백이의 숙제를 한탄한대요. 야, 너 잘못했어. 라고 한대요. 아니, 얘네가 뭘 잘못했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줄여 죽을 찐들 굶주려 죽을지라도 라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채미를 하겠는가? 채미 고사리를 캐다요. 고사리를 캐겠는가? 내가 굶주려 죽을지라도 고사리 캐겠는가? 얘네 지금 뭐 했어요? 고사리라도 캐가지고 먹었잖아, 얘네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고사리조차도 캐먹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얘네보다 더 큰 지조절개를 갖고 가겠다는 소리죠. 그죠? 그 다음, 왜 그러냐? 비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푸세어 것인들이라는 거는 비록 풀이지만은, 그거 누구 땅에서 났느냐. 그게 누구 땅에서 났느냐. 이거잖아요. 비록 풀이지만 그거 누구 땅에서 났느냐. 누구 땅이에요? 새로운 왕 땅이죠. 옛날에는 왕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 고사리가 비록 풀이지만 그거 새로 부임한 새로 다시 올라간 그 왕 거잖아요. 그 고사리조차도 왕 땅에서 난 거잖아요. 나 그것조차도 안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백이 숙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예찬하는 그런 지주절개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난 얘보다 더 크게 지주절개가 갖고 가겠노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소재들도 없고 고절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서 이렇게 쓰였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요. 이거 나오면 엄청 많이 틀리십니다. 틀릴만 하잖아요. 고사리 나왔죠. 그다음에 수양산 나왔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한 가지 더 갈게요. 여기다가 뭐 나오냐면요. 여기 수양산에 단어 있네요. 얘가 중위법이에요. 뭐냐면 수양산하고 비슷한 이름 쓴 거예요. 수양대군하고 비슷한 수양산 갖고 온 겁니다. 뭐냐면 수양대군이 세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백이숙제를 한탄하는 거죠. 야, 니네 잘못했어. 나는 굶주려 죽을지라도 수양대군 아래에서 난 고사리조차도 깨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비록 그건 추리지만 수양대군 땅에서 있는 그 고사리는 나는 절대로 캐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위법, 수양산도 되고 수양대군도 된다라는 거까지 같이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얘를 중위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두 가지 뜻으로 의미가 되는 걸 중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됐죠? 얘가 중요해요. 지주절기에서는. 그래서 아까 하라고 한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놓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소재나 이런 걸로 다 찾을 수 있어요. 다음 시 볼까요? 다음 시 보시면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산 이름이 복례산 제일봉 가장 높은 봉우리에 복례산 제일봉에 뭐가 되어서 낙락장송 되어서 소나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주절개. 이제는 딱딱 보면 알겠죠. 여러 군데 아무리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시주에서는 가장 좋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되어서 백설이 만건곤 할 때 요건 좀 봐줍시다. 건곤이라는 게 온 세상의 뜻이에요. 건곤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고전에서. 그다음 만이라는 게 가득할 만자예요. 그러니까 백설이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나 혼자 푸르겠노라. 푸르게 자기 혼자 푸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나무가 돼서 내가 푸르겠노라. 나 혼자라도 일편단심을 가지겠노라. 이렇게 돼요. 이 시도 많이 틀리십니다. 왜냐면 독약청청, 푸르게 또 소나무 이러다 보니까 자연 친화처럼 보입니다. 이 시도. 아니라는 거. 낙낙장송이 나왔다라는 거. 요것들 이게 6번째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총 6개가 지주절기였습니다. 안 어려우시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집에 가셔가지고 쭉 한번 보세요. 거기 해서 쓴 거. 그죠? 가서 자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돼요. 다음 갈게요. 다음 지주절기 빼고 뭐가 있냐? 맥수지탄입니다. 맥수지탄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 맥수지탄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얘기할게요. 탄식하는 겁니다. 맥수지탄. 뭐냐면 나라가 망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라가 탄식하는 거. 이게 맥수지탄입니다. 나라 망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 망한 거. 이거 엄청나죠? 고전 같은 데 되게 많아요. 특히 구음원 같은 데서도 막 나와요. 이렇게 잘 살다가 한번 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다고요, 이게. 그리고 또 아니면은 500년 도읍지를 내가 갔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나라가 망해서 탄식하는 거. 또 일제강점기 현대시 같은 경우에요. 일제강점기 현대시 우리나라 정말 괜찮았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요. 다 얘네 시랑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라의 망함과 관련된 맥수지탄 쪽은 2가지만 아시면 돼요. 아니 2가지도 아니야. 원래 1가지입니다. 저희 시조가 언제부터 쓰인다고요? 그렇죠. 지금 배우면 되죠. 그렇죠? 고려 때부터 쓰여요. 그러면 저희가 고전 시조만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고전이 일제강점기 전까지거든요. 일제 전까지의 나라 2나라밖에 없죠. 뭐랑 뭐예요? 고려랑 또 하나 뭐예요? 조선이죠. 대한제국 말씀 마세요. 대한제국은 고종이 잠깐 만들었어요. 잠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국사 선생님이 아시면 큰일 날 얘기죠, 이거는. 하지만 저희 문학 쪽에서는 나라가 길어야 돼요. 긴 역사를 갖고 있어야지 문학도 나오고 그러죠. 그때 막 그 격변기인데 불구하고 아예 안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길게 보는 거에 대표적인 걸 보고 있으니까 크게 보면은 일제 전까지를 고려랑 조선이라고요. 근데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둘 다 몇 년을 중심으로 해서 망할게요? 500년을 중심해서 망했습니다. 둘 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단어만 들어가면 맥수지탄이 되냐면은 500년만 들어가면 맥수지탄이에요, 여러분. 쉽죠? 이야, 근데 또 500년이라고 말했더니 또 이 단어를 찾아요. 이거 못 찾아. 난 진짜, 안 되죠? 500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써드릴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아시면 2가지 아셔야 돼요. 라고인데 어차피 1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이거. 이게 뭔데요? 500년이에요. 반천년이니까. 1000년을 반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년이에요. 이 2단어만 나오면 맥수지탄입니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시조를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공부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한 단어가 딱 나왔어요. 뭐예요? 500년. 나머지들은 이걸 먼저 해놓은 다음에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라고요. 2번째 줄만 한번 볼게요. 500년 왕조의 업적들이 왕조의 업적이 목적에 붙였다라고 하는 건 목적은 목동의 피리소리예요. 이게 뭡니까?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으니 깃들어 있으니 목동의 피리소리에 깃들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목동들은요, 산에 가든가 아니면 뭐 들에 있든가 양치고 막 소치고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앉아가지고 양들이 풀 뜯어먹고 소들이 풀 뜯어먹을 때 앉아가지고 피리를 많이 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피리를 부는데 불구하고 그 피리 속에 피리 부는 그 피리 음악 속에나 뭐가 있냐면 왕조의 업적들이 그 속에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잘 나갔었어 라고 하는 그거가 그냥 목동의 피리 소리나 잠깐 들어가 있지 더 이상 그 업적을 막 길이길이 빛내고 길이길이 말하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비유해서 갖고 온 것뿐이에요. 왕조의 500년 왕조의 업적이 그냥 목동의 피리 소리 정도에나 있는 것 같네? 망했네? 이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양의 해질녘에 지나는 계기, 여기 계기가 바로 화자겠죠. 내가 눈물겨워하노라. 뭔가 망해서 눈물겹다. 이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500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나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눈물겹다. 이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요것들입니다. 조금 더 하면요. 만월대가 고려 궁궐터예요. 고려 궁궐터예요. 고려 궁궐터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궁궐터. 근데 고려가 망하다 보니까 그쵸? 이런 생각이 나더라. 그곳에 가가지고 왕조의 업적들이 엄청났을 텐데 목동에 피리 소리밖에 없네. 그 업적 왕조의 업적의 그 얘기들은 피리 소리밖에 없네.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난다. 고려가 망해서 슬프다. 맥수지탄 됐습니다. 다음이요. 선인교 내린물이 자하동으로 흐르니 뭔지 모르겠다. 근데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밖에 안 난다. 이것도 아시겠죠? 그쵸? 반천년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천년 동안 왕조의 업적들이 물소리밖에 없대요. 왕조의 업적이 물소리처럼 흘러가고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남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야 고국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말해서 무엇하겠냐. 이미 망한 걸 뭐 어떡하겠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망해서 슬프기도 하지만 이 시는 약간 틀려요. 망해서 슬픈 것도 분명 있습니다. 맥수지탄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다 뭐냐면 그래도 망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편에서 얘기한 거냐면은 조선 개국공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입니다. 좀 더 들어가세요. 맥수지탄의 뜻도 한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뭐예요? 이미 지나간 것은 잊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잊자라고 하는 이런 뜻도 두 가지가 같이 난다고요. 그래서 고려 왕조를 회고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뜻입니다. 그 뜻. 그래서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인교 내린 물이 자하동으로 흐른다. 반천년 왕엄이 물소리밖에 없구나. 그래서 좀 슬프구나. 근데 흥하고 말하는 걸 우리가 망해서 뭐해. 하늘의 뜻인데 그냥 어차피 망한 거 어쩔 수 없어 라는 뜻이 갈 수도 있다고요. 일단은 뭘로 가주셔야 돼요? 맥수지탄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맥수지탄 중에서 조금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걸로도 조금 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 심화적인 얘기 조금 더 드렸습니다. 얘네들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똑같아요. 세 번째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 들어가니 500년 나왔네요. 똑같이 필마 말 한 필이에요. 말 한 필로 돌아 들어가니 산천은 의구한데 의구하다 그대로 산들은 그대로인데 인걸이라는 게 참 잘 나오는데 여러분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산은 그대로인데 나라를 만드는 영웅 같은 곳들 영웅 같은 사람들은 간 곳이 없구나. 간 데 없구나. 영웅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쵸? 영웅이 누군데요? 왕. 응? 왕 같은 사람들이 영웅이잖아요. 왕들이 없어졌구나. 산은 그대로인데. 와, 태평연월이 시절이. 지금의 시절이 꿈인가노라. 옛날에 그 태평성대가 꿈 같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잘 나갔던 그 시대의 도읍지를 내가 말 한 필로 들어가서 갔더니 말 한 필 타고 내가 들어갔더니 한 마리 타고 들어갔더니 그곳에 사는 그대로인데 왕들은 사라졌구나. 옛날 잘 나갔던 시절에 태평성대가 꿈처럼 느껴진다. 나라가 망해서 뭐 답답하구나. 한탄스럽구나.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맥수지탄이에요. 3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서 맥수지탄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간신의 횡포요. 간신의 횡포 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는 별표 치세요. 얘는 별표 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정철님이라고 부르시는 분 있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관동별곡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미인곡 와 송미인곡 그분이요. 정철님이요. 그분의 문장에서 그분의 그 글에서 얘랑 연결이 되는 작품이 정말 많아요. 그죠? 아까는 대나무, 소나무, 그 다음에 매화, 국화 얘네들은 충신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간신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까 수양선처럼 중요한 시입니다. 수양선처럼 보시면 구름이 무심탄 말 앞으로 고전에서 무심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면 심, 마음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건 욕심이 없다고 해석하세요. 무조건이요. 해석에 따르게 막 나온 데도 있어요. 뭐 근심이 없다는 둥, 뭐가 없다는 둥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다 통일합시다.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아마도 아무래도 허랑하다. 거짓말인 듯하다. 욕심이 없다는 말은 아무래도 거짓말인 듯하다.
거짓말인 듯하다. 구름이 난 욕심 없어 이랬대요. 거짓말인 것 같대요. 왜? 중천에 떠서 하늘 중간에 뜬 거죠. 하늘 중간에 떠서 임의대로 다니면서 임의대로 행동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대로 다니면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저 중천에 떠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굳이 광명한 날빛 밝은 햇빛이라고 합시다. 쉽게요. 밝은 햇빛을 따라다니며 덮느냐. 덮어버린다고요. 따라다니면서 덮어버린다고요. 뭐가요? 구름이요. 그러면 여기 그림으로 할게요. 얘가 해예요. 근데 구름이 따라다니면서 덮고 있어요. 해를. 고전에서 해 뭐 상징할까요? 임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고전에서 달 뭐 상징할까요? 그놈의 중전마마. 그놈의 그 해를 품은 달인가 뭐 달을 품은 달인가 그거 있죠? 그거에서 뭐 해는 임금이고 달은 너야. 뭐 우리는 그래서 뭐 야 이거 아니에요. 해와 달은요. 낮에 홀로 있는 게 해죠. 밤에 홀로 있는 건 달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은 다 임금님 상징합니다. 그러셔야죠. 밤은 왕비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부터 왕비라고 그랬어요? 중전마마 아니에요? 그죠? 왕비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데 다 해와 달은 다 뭐냐면 그리고 왕비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고전에서. 아니 신하들이 왕비 그대시여. 왕비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 죽어요. 왕비 건들면 안 됩니다. 완전히 그쪽은 다른 쪽이잖아요. 그래서 달이여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임금님 얘기합니다. 저희 문학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해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해라고 나와줬으니까 더 감사하고 해를 덮는 게 구름이에요. 고전에서 구름은 다 뭐 상징하게요? 간신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간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간신이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없다는 거. 욕심이 없어 나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권력의 중심에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임금님의 그 밝은 어떤 두뇌, 명초, 그다음에 총명함 이런 것들을 네가 따라가면서 지금 덮고 있잖아. 이 뜻을 말하고 있죠. 임금님을 네가 다 덮어버려가지고 임금님의 그 총명함을 다 덮어서 여기 백성들이 이 촌녀만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임금님의 은혜를 갖다 못 받는 거란 말이죠. 간신 나쁜 놈이지. 그래서 간신의 횡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던 간에 간신, 충신 그중에서 간신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같이 연결하는 시로는 얘 나옵니다. 얘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름이라고 하는 쪽으로. 요꽉 봐놓으시고 얘가 간신인데 그 간신 중에서도 얘가 뭐 저기였죠. 누구지? 신돈이었어요. 신돈.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간신이라는 거 요거 꼭 봐주시고 이 밝은 햇빛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임금님. 은혜. 임금님 성총. 임금님의 총명함.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덮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신하고 관련된 말 다 했어요. 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님에 대한 그리움들 몇 가지만 우리가 설명드리고 자연친화 정도까지 하고선 마무리 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님에 대한 그리움 좀 봅시다. 님에 대한 그리움 벌써 4번째로 왔어요. 이별입니다. 님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당연히 이별이죠. 슬프다. 이별에서 슬프다요. 저희 모든 시들이요. 지금 우리가 쓰여지는 모든 현대시들이요. 거의 다 이별이죠. 현대시뿐만 아니야, 여러분. 드라마도 다 이별 아니에요? 사랑 이별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사랑하고 이별 빼면 뭐 없는 것 같아. 막장. 막장 있죠, 막장. 모두가 다 같이 한 가족. 알고 봤더니 형제고, 알고 봤더니 엄마가, 알고 봤더니 아버지고, 막 이러잖아요. 막장들이 너무 많지만, 어쨌든 그 사랑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옛날에도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별에서 슬프다죠. 이쪽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많이 다른 작품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같이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얘는. 앞에 지주절개처럼 뭐가 있거나 맥주지탐처럼 500년 딱 있거나 하면 참 좋은데 없어요. 없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의 어느 부분을 보시는 게 좋냐면요. 종장이요. 항상 마지막 부분이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게 이별이구나. 자연친화구나. 뭐구나가 거의 나와요. 여기를 중심적으로 더 가지고 뭐를 봐라? 이별하고 관련된 시를 봐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얘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나중에 보시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간밤에 울던 이란 뜻입니다. 울던 여울물이 냇물이에요. 여울, 냇물. 슬피 울면서 흐르는구나. 간밤에 울던 냇물이 슬피 울면서 흐른대요. 이제 생각하니 님이 울면서 보냈구나. 님이 울면서 보냈구나. 물을 보낸 거예요. 일단 쓰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저물을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다. 나도 울면서 흐르리라. 나도 울면서 흐르리라.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잘 해석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다 그랬죠? 어떻게 가냐면요. 이게 냇물이에요. 냇물이에요. 이게 위쪽 이거 아래쪽이라고 해보자고요. 냇물이죠. 이랬을 때 뭐가 있냐면 여기 위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고 여기 아래에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가 뭐고 누가 된 거냐면 이게 님이에요. 님.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내과 같은 데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간밤에 울던 냇물 슬피 울면서 여기 우는 눈물 뭐라 그러지? 냇물이 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냇물이 울면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냇물도 내 마음처럼 우는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와 생각해봤더니 뭐예요? 님이 위에서 내 위쪽에 님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의 당신께서 나의 그 연인께서 뭐 한 거냐면 울면서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나한테 보내준 것 같아요. 어디다 담아서? 냇물에 담아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님이 울면서 나한테 냇물에 담아서 자기 울음소리를 나한테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하는 거야? 저물을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다. 난 거꾸로 올라가게 하고 싶다고요. 왜요? 나도 울고 있어요. 당신 보고 싶어서 라는 걸 전해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내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거야. 나도 님이 보고 싶어서 운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싶어 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서로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리워하는 거. 근데 거기 보세요. 주제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연군. 임금을 그리워함. 이렇게 나와있죠? 웬 연군이요? 뭘 보면 연군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넣는 거냐면은 이별 쪽으로 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배경 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배경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유배 온 사람이에요. 누구 따르다가 단종 따르다가 유배 온 사람이에요. 근데 단종도 유배 갔어요. 폐위당해서. 근데 단종이 어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운다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냇물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서 뭔가 계속 뭐 흐느끼는 울음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단종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소일까? 라고 하면서 나한테 눈물을 짓는 그런 소리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임금님 저도 울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군이 나와 있지만 그건 배경 설화가 들어가야지 연군인 걸 알 수 있죠. 설화가 아니라 배경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지 연군인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가셔라? 그냥 이별 쪽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를 얘를 갖다가 봤을 때 얘는 그 중에서도 단종하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얘도 두 개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거의 배경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군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잖아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떨지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별. 근데 단종까지 이거는 따로 더 공부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배경까지 우리가 아는 걸로 해가지고 얘는 연군도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됐죠? 얘네들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서 나오는 거. 이 시를 보세요. 너무 유명하죠? 누가 썼어요? 황진이가 썼어요, 여러분. 저 황진이 기생이죠. 저 아시죠? 황진이라고 하는 이 분이요. 굉장한 분이셨죠? 굉장한 분이셨는데 황진의 기생명은 명월이었어요, 여러분. 명월아 이렇게 부르는 거 명월이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뒤에 가면 황진이 얘기를 또 한 번 하겠지만 황진이가 진짜 똑똑했대요. 똑똑하고 시도 잘 짓고 예쁘고 가야금 거무고 다 잘하고 다 잘했답니다. 정말로요. 근데 제일 유명한 얘기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황진이는 서울에 있는 기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가 이렇게 잘 된다 싶으면 다 서울로 오잖아요. 서울로 올라가리라 뭐 거의 이런 식이잖아요. 얘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기생이었는데 불구하고서는
이게 지방이었대. 지방 어디였다더라? 그건 까먹었어요. 근데 어디였는데 불구하고서는 서울로 대감마님들이 다 올라오라는 거야. 빨리 와라 너. 명성이 워낙에 자제하니까. 그랬더니 황진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니네가 와. 대단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감들이 내려갔대요. 황진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 콧대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죠? 그 정도였다는 거야. 서울로 오면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엄청나게 무슨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스카우트 제의가. 그죠? 일로 와. 내가 줄게. 안 간다는 거야. 네가 와.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황진이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만약에 너무나도 깨끗한 척을 하시는 그런 선비들이나 그런 대감들이나 그런 양반들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딴 쪽에 눈 돌리지 않아. 나는 충심과 충성심과 일편단심과 그 다음에 책과 그 다음에 뭐 자연과 이것만을 가지고 살겠어 라고 하면서 막 너무 깨끗한 척 하잖아요. 그러면 황진이가 가서 일부러 꼬셨습니다. 그 사람을. 가가지고 남자를 꼬셔요. 그래서 소복 입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꼬드기고 막 그래요.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명월아 한 번만 만나다오 이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버렸어요. 안 만나줬어요. 그래서 온갖 많은 사람들이 상사병에 걸려서 죽게 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여자였다는 거죠. 시대를 풍미했답니다. 그리고 황진이가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죽음의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일에 싸져 있는 최고의 당대 최고의 어떤 사람인 거죠. 지금은 따지면 연예인이죠. 연예인. 최고의 연예인. 전지현?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사랑 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황진이가 쓴 시 중에서 얘가 제일 유명합니다. 얘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좀 봐놓으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얘를 갖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은 볼게요. 얘 잘 볼게요. 이거 좀 많이 중요해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허리를 베어내요. 동짓달 겨울밤이죠. 겨울달 그다음에 겨울달 기나긴 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겨울달 동짓달 겨울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요. 한 허리라는 것은 한 부분이라고 합시다. 한 부분을 베어내요. 베어내요. 괜찮죠? 베어내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춘풍 봄바람 이불 아래 그다음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꾸겨 넣는 거예요. 서리서리 꾸겨 넣는 겁니다.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밤이거든. 어른님 정든님이에요. 정든님 오시는 날 밤이면 구비구비 쫙쫙 펴리라. 이 뜻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구절이요. 어디 갔어요? 어머. 죄송해요. 이 첫 번째 구절이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을 베어내요. 이 부분이요. 보세요. 동짓달이에요. 겨울밤이죠. 겨울달이니까 겨울밤이라고 생각합시다. 겨울밤을 한 부분을 베어낸대요. 여러분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시간 그것도 겨울의 밤을 베어낼 수가 있어요? 절대 못 베어내죠. 왜? 시간이니까. 시간은 어떻게 베어내요? 그렇죠? 시간이라는 거 베어낼 수가 없어요. 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1시, 2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1시, 2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1시부터 2시까지 베어내가지고 저희가 20년 후에 붙입시다.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그걸 쓴 거죠. 얘가 쓴 이 표현 기법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대표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추상적 개념을 라고 해요. 다음에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시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시킨다는 거의 대표입니다. 이게 현대시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현대시에서도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걸로 나와요. 세월이 지났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꽃이 피고 지고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갖고 와가지고 얘랑 똑같은 거 찾으세요. 그래서 얘가 맨날 나와요. 맨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겨울이라는 시간을 진흙 자르듯이 오이 쓸듯이 그다음에 뭐 진흙 뚝 떼어내듯이 이렇게 떼어낸다고 표현한 거. 그거를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거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나와요. 뭐냐면은 늙는 애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늙음이라고 하는 거, 나이 먹음이라고 하는 애가 나한테 다가오더라. 늙음이 어떻게 다가와요?
그쵸? 늙는 건 제가 그냥 내 머릿속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얼굴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늙는 거라는 거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아, 좀 늙었어요. 그 다음날 좀 늙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거 혹은 이런 거죠. 행복을 잘라내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뚝 띄어서 너한테 줄게. 말 안 되죠. 행복을 어떻게 떼어내요? 행복이 뭔데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뚝 떼어낸다고 표현했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들. 행복을 뚝 떼어낼게 줄치는 겁니다. 그리고 얘랑 똑같은 표현기법 찾으세요. 얘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 동지랑 봄바람 여기다 넣겠다. 봄에 님이 오시면은 내가 거기다가 펴보겠다. 꼬깃꼬깃 넣어놨다가 필 거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바로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갖다 얘기하고 있다? 님이 있을 때 없을 때요. 없는 시간. 근데 얘는 뭐예요? 님이 있는 시간. 님이 없는 시간을 잘라다가 님이 있는 시간에다 붙이고 싶다 이 뜻이 된다고요. 님하고 더 오래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님하고 더 오래 있고 싶다.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안 되겠네.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편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리서리 어떻게 넣는 거예요? 꼬깃꼬깃 넣어놨다가 그다음에 구비구비 펴리라. 촥촥촥 펴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서리서리 구비구비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음성상징어라는 단어 씁니다. 음성상징어가 뭐예요? 의성어,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그래요. 의성어와 의태어를 의성어, 의태어 이런 애들을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쵸? 뭐들 얘기하는 거야. 얘는 행동이고 얘는 소리잖아요. 뭐 같은 거? 깡총깡총 의태어. 그죠? 엉금엉금 의태어. 그럼 이쪽은요. 의성어는 모기가 윙윙. 그쵸? 파도가 철썩 이런 거예요. 소리요. 소리. 근데 이게 모습이든 아니면은 행동이든 소리든 간에 두 개 합쳐가지고 음성상징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온다고요. 옛날에 어디서 제가 또 수업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음성상징어 나오면 뭐라고요?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 이렇게 갑니다. 이거 무지 중요합니다.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 이거를 딱 보시고요. 이 작품을 보고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묻는 게 뭘 갖다가 저한테 묻냐면 이걸 물어요. 선생님 한자 나왔는데요? 우리말 아닌데요? 한자잖아 한자. 아 어른님 우리말인가? 이씨 뭐지? 우리말 아닌데 한자가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는 거 음성상징어 있게 없게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한번 이것만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강아지요. 우리나라 강아지 짖어요. 뭐라고 짖어요? 왈왈 아니에요. 멍멍입니다. 유치원 어디 다니셨어요?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 맨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죠? 강아지 그만 왈왈 이랬어요? 그 유치원 특이한 유치원이죠. 멍멍이에요. 멍멍.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양이 뭐라 그래요? 걔네는 야옹야옹이에요. 야옹야옹 맞죠? 미국 강아지 말해보세요. 바우바우라고 한답니다. 바우바우예요. 미국 고양이요. 미야우 미야우인가 미우인가 뭐 발음을 하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여간 미야우 미야우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중국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각 나라마다 그 각 나라의 말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음성상징어예요. 저희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잖아요. 진짜 강아지가 멍멍해요? 진짜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해보세요. 아니 밖에 돌아다니는 강아지 보세요. 짖어! 그랬더니 걔가 멍! 이래요? 아니 고양이로 말하는데 고양이 야 너리 와봐 너 한번 울어봐 그랬더니 걔가 야옹 이러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야옹야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멍멍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바우바우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의 말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게 의태어 의성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을 뛰어나게 표현해주는 거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게 의성어 의태어이기 때문에 말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 뭐가 있는지 찾아라. 음성상징어가 있는지 찾아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음성상징어 나오죠. 우리말 표현이 뛰어난 겁니다. 제발 한자를 보지 마셔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자 봐가지고 선생 한자 있어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림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꼭 알아달라라는 말까지 드립니다. 됐습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몇 개 좀 띄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들이요. 이것까지는 좀 설명드리고 중간에 또 볼게요. 님에 대한 그리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 황진이 때문에 유명합니다.
황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황진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한테 꼬임이, 그러니까 뭐라 하지? 굉장히 깨끗한 선배들, 맑고 청렴한 선배들을 다 꼬셔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 맞죠? 이거예요. 서경덕이 그때 당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맑고 깨끗함의 표본이었습니다. 표본. 그리고 무욕의 삶을 살아가지고 욕심이 전혀 없어요. 산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풀 캐먹고 막 이러면서 책 보고 막 이래요. 이랬던 사람이야. 황진이가 마음을 먹죠. 서경덕 너를 꼬시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냐? 어느 날 밤 비가 오는 날 소복을 입었어요. 하얀색 소복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산도 없어요. 뭐 있다 하더라도 안 씁니다. 그리고 그 비를 쪼르륵 다 맞고 서경덕이 있는 그 동굴로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빛이죠. 흰 소복밖에 안 입었다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입은 게 별로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다 갇혀있고 비옷까지 입고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치는 거예요 지금. 다 달라붙고. 또 비가 오는 날 같은 때 보면 아시죠? 막 김 나요 김. 응? 모르세요? 그런 적이 없어서? 김 나요. 근데 간 거예요. 그리고 서경한테 말하는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는 아니죠. 안악내입니다. 미친 거죠. 지나가는 안악내가 무슨 산에 저녁에 비 맞고 거길 왜 가 있어. 그것도 소복 입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만 여기서 비를 피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서경덕이 그러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경덕은 그 옆에 뒤에서 이제 황진이를 딱 놔두고 서경덕이 돌아앉아서 책을 읽었대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황진이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별짓 다 했답니다. 뒤척이고 신음소리 내고 별짓 다 했대요. 낮은 보라고. 서경덕이 아침까지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대요.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밝은 다음에 황진이가 무릎 꿇고 말했답니다. 정말 당신을 진짜 선비로 인정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과 평생 같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경덕과 황진이는 진짜 스승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처럼 평생을 그렇게 서로를 기대면서 굉장히 잘 지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야사에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서경덕 안 꼬셔진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이거 뒤에 가시면요. 그 벽계수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홀라당 넘어갔죠. 되게 불쌍해요. 그분. 그래서 계속 그 시가 전달되는 그 언제까지 얘는 넘어가네. 뭐 이걸로 계속 욕먹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안 넘어가신 분이에요. 안 넘어갔어요. 서경덕이 썼습니다. 근데. 보세요. 마음이 어린 노인이 어리다. 어리석은. 옛날에 어리다는 다 어리석은으로 해석해야죠. 마음이 어리석은 훈이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어리석다 보니까 다 하는 일마다 다 어리석은 것 같아. 왜? 만중운산에. 여러분 이거 한자 모른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앞에 거 다 빼세요. 산이야 산. 무슨 산이든 우리가 뭔 상관이에요. 그쵸? 산입니다 산. 그래서 산에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산에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누가 오겠냐마는 지는 잎. 지는 잎은 뭐예요? 떨어지는 이파리.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하노라. 이상하죠? 서경덕이 썼다니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산에 어느 님이 오겠어. 근데 이파리만 떨어지는 소리 들려도 그 사람인가? 조금 바람소리만 들려도 그 사람인가? 하노라 라고 썼죠. 이상하죠. 그래서 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경덕도 아마 황진을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서경덕은 황진을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런 시를 썼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냥 추측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가끔가다 산에 올 때 기다려지는 거죠. 그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얘를 황진이다라고 하는 거지 어느 곳에서도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리움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고 어디 갔지? 요거요. 이 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째로 나오는 시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말씀드릴게요. 2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고 한다면은 다른 시들은 쭉 보시고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방 안에 켜있는 촛불. 이것도 정말 잘 나와요. 촛불 우리 이렇게 쓰죠? 촛불 지금은요. 얘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누구와 이별했길래 이별했기에
누구랑 도대체 이별했기에 겉으로 눈물 떨어뜨리고 속 타는 줄 모르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촛불 있습니다. 초예요. 잘 그렸다. 됐어요. 얘가 초인데 촛불이 도대체 누구랑 이별했길래 겉으로 눈물 떨어뜨린대요. 눈물 떨어뜨린 거 이거 뭐예요? 촛농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속 타는 줄 모른대요. 속은 이게 뭐겠어요? 심지죠. 그쵸? 근데 이거를 눈물이라고 말했고 이거를 속이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촛불이 뭐랑 똑같아요? 나랑 똑같은 거죠. 왜요? 맨 마지막 보세요. 우리도 저 촛불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우리도 저 촛불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나랑 촛불이랑 똑같은 것 같아. 이 얘기예요. 촛불도 겉으로 눈물 떨어지고 속 타는 것처럼 나도 겉으로 눈물 떨어지고 속 타고 있거든. 이 얘기거든요. 왜? 그리워서.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뜻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리움 쪽으로 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것 때문에 제가 여기다 쓴 거예요. 촛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것 때문에 여기다 이걸 한번 봅시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촛불이요. 누구랑 똑같아요? 나랑 똑같죠? 나가 촛불이죠, 여러분. 이거 오늘 수업한 했던 내용인데 이게 뭐예요, 이거? 그래요. 화자 자신의 심정을 다른 사물에 대입한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촛불을 감정이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정이입이요. 감정이입이 뭔지를 써드리도록 할게요. 화자의 감정을 다른 사물에 대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물에 대입한 거. 이걸 갖다가 바로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나랑 똑같아요. 내가 우는데 촛불이 운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이 감정이입이에요. 나랑 감정이 똑같다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막 10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어. 너무 오래 사귀었다.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한 3년 사귀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그 커피숍에서 딱 만났는데 불구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먼저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문을 열었어요. 대문을 여는 게 아니구나. 커피숍 문을 딱 열었어요. 뭐 내려요? 비 내려요. 눈 내리면 좀 이상합니다. 그쵸? 비 내려요. 비가 쭈룩쭈룩 내려요. 그때 제가 말하는 거죠. 하늘도 울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 하늘이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하늘이 울잖아요. 내가 우는데. 그쵸? 그런 식의 것이 바로 감정이입이라는 이 표현기법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원래 감정이입 같은 경우는 현대시에서 많이 나와요. 고전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고전에서 나오는 시 중에 얘가 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게 됩니다. 얘랑 뭐랑 똑같았던 거냐면은 청산별곡이란 작품 있죠? 이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그쵸? 우는구나 새요. 우는구나 내가 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새와 여기 있는 촛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감정이입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에 마무리로 제가 끝까지 못하겠네요. 자연 친화적인 것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5번 봄밤의 애상적 정서 해가지고 나오는 이 작품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걸 왜 보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도 헷갈리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거나 했을 때 뭐가 많이 나오느냐? 얘가 힘듭니다. 얘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한 중에 하나가 돼요. 봐놓으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라고 하는 작품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수양산, 동짓달 이런 것들 있죠? 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일단 볼게요. 해석부터 할게요. 이화입니다. 이화 무슨 꽃이게요? 이화여대 꽃이에요. 이화 뭐게요? 백꽃입니다. 백꽃이요. 하얀 꽃이죠. 백꽃에 월백하고 달월 흰백, 달이 희다. 달이 비추다로 우리랑 가면 됩니다. 월백하다는 것은 달이 비추고라고 합시다. 달이 비추고 은한이 삼경인데 은한이라는 건 은하수예요. 은하수가 삼경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아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백꽃 나오고 달 나오고 은하수 나오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뭐처럼 얘가 보이냐면요. 자연이에요. 자연.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보입니다. 얘가. 그래서 많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근데 앞에서는 뭐밖에 안 나왔냐? 이게 밤이죠. 그쵸?
몇 시든 상관없이 밤이잖아요, 일단은.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달이 비춘다. 이것도 밤이죠. 그 다음에 은하수는 샛별 같은 거예요. 그쵸? 은하수가 떴을 때가 샛별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밤이죠. 별 뜨는 거. 백꽃입니다. 백꽃으로 뭘 볼 수 있어요? 계절이요. 꽃은 무조건 봄입니다. 꽃은 봄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꽃이 폈다. 계절 언제예요? 봄이에요. 꽃이 졌다. 꽃이 떨어졌다. 계절 언제예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꽃은 무조건 봄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꽃이 폈다. 언제라고요? 봄이요. 꽃이 졌다. 언제라고요? 봄이요. 꽃은 무조건 봄이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꽃이 피다. 이른 봄이요. 꽃이 지다. 늦봄이요. 선생님, 저는 여름에 꽃 핀 거 봤거든요. 꽃 되게 많이 폈어요. 우리 문학에서는 꽃이 나오면 봄을 상징하는 개나리, 진달래 이런 애들 상징한다고요. 여름에 봄꽃은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 하나의 꽃만 가을을 상징합니다. 아까 나왔어요. 뭐요? 국화요. 또 이럴 때 말씀하시죠. 코스모스요. 그래요. 그래요. 코스모스 인정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인정한다고요. 현대에는 좀 있으니까. 얘가 가을이고요. 나머지 꽃이라는 게 나오면 다 봄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봄입니다. 꽃이 진다. 봄입니다. 꽃이 진다. 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말해주는 건 뭐밖에 없냐면 봄밤에 이거예요. 봄밤에. 꽃이 피고 달이 뜨고 한 이 봄밤에 이거밖에 말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가지고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은 일지춘심 나뭇가지에 걸린 나의 마음 이거거든요. 나뭇가지에 도대체 내 마음이 왜 걸리는데요? 하시면 안 되고요. 표현력이죠. 표현이죠. 나뭇가지에 내 마음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냥 여기는 내 마음을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을 자규가 접동새예요. 접동새가 알겠느냐마는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동새가 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걔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이거잖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접동새를 집어넣었어요? 접동새가 들어가면 뭔데요? 슬퍼집니다. 우리는 접동새라는 게 들어가면요. 무조건 접동새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하는 거 보세요.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싸잡아서 같이 공부하는데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 문학에서 접동새 나오잖아요. 다 한이에요. 다 한입니다. 왜냐면 접동새 설화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접동새 설화가 뭐냐면은 누이가 한 명 있는데 밑으로 남동생이 9이에요. 끔찍하죠.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밑으로 남동생이 9이에요. 근데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계모라고 해요, 일명. 안 좋은 분들. 그쵸? 계모가 들어왔어요. 막 구박합니다. 남동생 챙기면서 어떻게든 살아갔어요. 근데 이 누나가 시집갈 때가 됐어요. 폐물을 받았는데 예물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계모가 그걸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 누나를 어떻게 했냐면 장롱 속에 밀어넣고서는 불질러서 죽여버려요. 너무 슬프죠.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끔찍하면 안 돼요. 그랬군. 이런 반응이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렇군. 죽었군. 이게 아니죠. 어머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간 죽었어요. 죽고 났더니 얘는 근데 이 누나는 너무 걱정되는 거야. 9명의 자기 남동생들이 너무 걱정되다 보니까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뭐가 됐냐면 접동새가 됐습니다. 근데 접동새가 이 일이 밝혀져요. 밝혀져가지고 사또가 똑같이 죽였어요. 계모를. 화형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계모는 뭐가 되냐면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접동새를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면서 눈에 보이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동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까마귀가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자기 남동생들을 걱정하더라. 이게 접동새설화입니다. 실제로 접동새는 잘 눈에 안 띈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우리는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을 해요. 구슬프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접동새라는 게 문학작품에서 딱 나오잖아. 그만 한스럽구나.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뭔가가 한스럽고 슬프고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네, 여기서 말하는 거 내 마음을 저 접동새가 내 마음을 알아서 저렇게 구슬프게 울겠냐? 그건 아니겠지만 이 뜻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서 우는 건 아니겠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정도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이라고 해도 되지만 감정이 많다라고 해도 됩니다. 감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해서 그다음에 잠 못 들어 하노라. 잠을 못 잔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감정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내가 진짜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도 병이다 병. 병이다 병. 그러다 보니까 잠 못 드네.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슬픈 건 맞죠? 뭔가 슬픈 건 맞아요. 근데 이별했나요?
이별해서 슬프다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쵸? 그럼 누가 죽었나요? 몰라요. 그러면 지주절개를 얘기해요?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 행복하대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한 거 뭐냐면은 바로 얘입니다. 얘는 아무 데도 안 들어가요. 얘는 은하수 나오고 달 나오고 접동새 나오고 백꽃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거, 자연 친화적인 삶하고 이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자연 속에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 아까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했죠. 누군가가 그리워서 잠을 못 자나요? 아니, 생각이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잠 못 든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그립다는 말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그쵸? 잠 못 드는데 누가 자기가 섬기던 임금님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잠 못 드나요? 아니,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뭐예요? 봄밤에 아까 맨 위에 보여드렸잖아요. 봄밤이라는 거. 그리고 뭐예요? 애상적이 슬프다죠. 슬픈 정서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 시를 만약에 자연 친화적인 시를 찾으세요 하는 거에 살짝쿵 집어넣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삶하고 관련된 걸 찾아라 라는 거 살짝쿵 집어넣잖아요. 얘는 꼭 자연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뺀 다른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니까. 다른 걸 찾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님에 대한 그림은 왠지 잠 못 드는 것 같으니까 뭔가 이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동짓다 이런 거 넣어놓으면 그래 걔도 뭐 정든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랑 똑같이 얘도 잠 못 드니까 얘도 뭐 이별했나 보지 뭐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이화의 월백하고 다시요. 이화의 월백하고 라고 하는 이 시는요. 독단적인 거고 아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약간 난이도 내게 될 때 같은 경우는 얘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무 데도 안 들어갑니다. 제발요. 이게 얘가 나오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시다라는 것으로서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되었죠? 얘네들입니다. 중요한 시 몇 가지 했어요, 지금. 중요한 시 몇 가지 했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많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자연 친화적인 것 같은 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또 한 번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주절개. 그 다음에 지주절개는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수지탄 했고요. 그 다음에 간신 했고요. 그쵸? 구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님에 대한 그리움들 몇 개 뽑아서 얘기했어요. 그다음 봄밤의 애상적 정서까지 했습니다. 뒤에 좀 더 여러분들이 가신다고 한다면 자연 친화적인 삶 부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공부하시고 그 뒤로 가시는 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것까지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조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하나의 시를 갖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요런 뉘앙스가 나온 것들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훨씬 더 공부량이 많아질 수 있고요.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많은 것들을 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꼭 해달라고 하는 거 이 프린트 꼭 많이 잘 좀 봐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게 도움이 돼가지고 합격의 지름길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